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의 과도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반갑죠?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이제 과학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송민영 박사님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퀘스트에서 강화학습과 도파민을 연구하고 있는 뇌과학자 송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송민영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도파민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요. 이게 이제 중독이란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마약, 도박, SNS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많은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도파민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지, 또 이 도파민에 중독되면 뭐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오늘 송민영 박사님과 함께 일상 속의 도파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눠볼 주제가 도파민이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정확히 뭔지 뇌과학적으로 정의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신경 조절 물질이 있습니다.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글루타메이트나 가바처럼 다른 신경세포의 활동을 직접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애들이에요. 그거 말고 조절 물질은 말 그대로 조절해주는 애들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죠. 이런 애들을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해요. 뇌 활동을 좀 조절해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도파민은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파민은 보상의 처리에서 전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상. 네. 그림에서 보시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부분이 이 뇌 앞쪽에 전전두엽이랑 이쪽 이 주문이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미래를 계획하고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고른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하고 나면 이렇게 좋거나 나쁘거나 피드백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피드백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 반복하면서 숙달시키고 많이 반복이 되면 습관으로 만들고 이런 전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거 생각보다 좀 좋은데 예상보다 좀 좋은데 이럴 때 분비가 돼서 이런 과정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는 거네요. 보상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과드 처음 나와서 얘기해보는데 재밌네? 이렇게 할 때도 나오는 거고. 그 재미없으면 안 나와요? 재미없으면 예상보다 안 좋네.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신경 조절 물질은 그냥 우리 몸에서 평소에도 나오는 물질들인데 어떻게 보면 도파민에 중독됐다라는 표현도 조금 이상한 거네요. 그쵸.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중독이 뭔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네. 우리가 살아가려면 되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맛있는 걸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 맞아. 사람들하고 사회작용을 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끼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예상보다 좋을 때 도파민이 일상에 필요한 보상들을 위해서 고르게 분비가 되면 요거는 정상이에요. 생태적으로 정상인 상황이죠. 그건 정상이다. 그렇죠. 근데 도파민의 농도를 강렬하게 높이는 특정 행동을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만 막 한다. 요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만 하면 게임 중독, 쇼핑만 하면 쇼핑 중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도파민에 중독됐다는 표현은 어쨌든 아닌 거네요. 그쵸. 그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약물에만 중독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뇌가 회로가 변해가는 특징 혹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행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약물 중독과 유사한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투입된 약물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런 중독으로 이어지는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온 거네요. 예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행동에 대해서도 중독이라는 표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인터넷에서 흔히들 찾아보는 표나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도파민 수치표 라는 게 돌아다니거든요. 네. 칭찬받으면 13점, 시원하게 울고 나면 쾌락이 16점, 뭐 이런 점수가 있어요.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도파민을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파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네. 도파민 신경세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자극들이 뭐 청각, 촉감, 뭐 시각, 뭐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엄청 많죠. 거기다가 정보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게 보상이기만 하면 도파민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뭐지? 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아직 명확하게 이 메커니즘이 다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다 안 밝혀졌어요? 네. 어쨌거나 보상이면 얘는 활성화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정보들이 도파민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동안에 처리되고 계산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 개인별로 개인차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네.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것보다 커피에 그쵸. 더 중독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인지 싫어하는 게임인지, 샤워를 했는데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했을지, 막 땀나고 막 찝찝할 때 했을지, 그 조건이 다르죠. 환경 네, 조건이. 다르죠. 맞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삼아 보는 그렇죠. 그런 재미라는 스티커라고 볼 수 거죠. 있네요. 그러면은 요새 쇼츠에 중독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 쇼츠를 본다는 것 자체가 도파민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요? 그런 것 같다는 연구가 좀씩 나오고 있습니다. fMRI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의 뇌에서 쇼츠를 보는 동안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많은 영역이 활성화됐으면 아, 쇼츠 보는 동안 도파민이 활성화됐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 방법을 쓴 연구를 지금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프에서 PB는 Personalized Video, 개인 맞춤형으로 요즘 왜 알고리즘으로 사람 맞춤형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GB는 Generalized Video, 그냥 랜덤하게. 랜덤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람의 뇌에서도 SN이랑 BT라는 영역에 도파민이 많은데 SN에 있는 도파민의 경우에는 GB건 PB건 둘 다 그냥 어쨌거나 쇼츠를 보면 도파민이 막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어쨌거나 활성화됐다는 표시네요, 저 그래프가. 그렇죠. 네네. 대신에 이제 퍼스널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키는 것 같은 게 지금 여기 BTA 쪽을 보시면 네네. BTA는 퍼스널라이즈일 때 랜덤하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됐죠. 개인 맞춤형일 때가 더 활성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우리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맞춤형으로 나오는 거 보면 계속 클릭하게 되잖아요. 아, 계속 넘겨요. 진짜 네. 아, 이것까지 봐야지 하는데도 그 다음 거 또 넘기고 다음 거 또 네. 넘기고 그래서 한 2편 보고 자야지 하는데 10편, 15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박사님은 쇼츠는 보세요, 안 보세요? 쇼츠는 정보가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네. 1분짜리 정보를 알차게 소개하는 영상들도 있기는 있어요. 아, 그런 딱 필요한 질문에 딱 그거만 딱 잘 답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런 것도 볼 것 같은데 영상의 경우에는 글하고 다르게 글은 컨트롤 F 딱 누르면 필요한 것만 탁탁탁 찾아서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 동영상은 그게 안 돼서 강연처럼 아니면 과드처럼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준다 뭐 이런 네네. 거 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뭐 쇼츠나 뭐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쇼츠나 이런 것들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나 SNS 중독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어린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사용하게 네. 되면서 사회 문제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연구 결과나 내용들이 있어요. 작년에 연구가 출간이 돼서 좀 이렇게 이슈화가 많이 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가로축에 보여드리는 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나이입니다. 스마트폰을 늦게 사용할수록 자살 생각, 중독, 환각, 타인에 대한 공격성 이렇게 좀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죠. 네네네. 그게 강도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금은 이제 질병, 병리적인 거를 보여드렸고 네.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있는 걸 어떤가를 보면은 네. 늦으면 늦을수록 동기부여, 뭐 사회적 자아, 기분 전망, 회복력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다는 건 아마 뭐 소셜미디어 뭐 이런 것도 그때 사용했을 거고 이런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진짜 문제긴 문제네요. 올해 여름에 란스 사이키아트리라고 하는 저널에서 만 12세에서 25세 젊은이들의 네네. 정신건강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과 SNS였어요. 지금 뭐 스마트폰 사용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뭐 쇼츠 같은 영상도 그렇고 자극적인 뭐 컨텐츠나 전자 스마트 기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표현의 자유, 뭐 개인 행동의 자유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서 쉽진 않아요. 아 맞아요. 이게 좀 맞아요. 규제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건강에 안 좋고 특히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한테 안 좋다라는 결과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소셜미디어 피드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잖아요. 네네. 이거를 아동한테는 노출을 좀 제한하자라는 법안이 통과가 된 상태고요. EU에서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아동한테 중독성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해라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하고요. 올해. 그다음에 중국이 틱톡의 나라잖아요. 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SNS 중 선구적인 연구나 실험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겠다. 예, 네. 예. 요새 또 우리나라에서 마약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마약이 진짜 끊기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엄청 힘든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월이죠? 10월인데 네. 내가 연초에 다짐했던 것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 저 하나 있어요. 오!
오! 저 달리기 올해 1월부터 열심히 달리겠다고 했고 네. 뭐 10km 마라톤 대회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 지키고 있고 지켰습니다. 오! 아, 네네. 근데 이 타이밍 이 답변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보통이에요.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박약하게 이를 데가 없어서 겨울 햇살에 녹아내리는 아침서리 같아요. 정말. 아, 표현 네. 약간 시적이다. 네. 네네. 그만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원래 약하게 마련인데 마약을 먹으면 뇌를 바꿔요. 어떤 상태로? 만사 젖혀놓고 마약만 섭취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그걸 원하게 되고 반복하도록 뇌가 그냥 바뀌어요. 유전자 발현 패턴도 바뀌고 서킷 특징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유전자 발현 패턴까지? 유전자 발현 패턴까지 바뀝니다. 무섭다. 나는 괜찮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맞아.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커피도 못 끊는 게 보통 사람의 의지력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됐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나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약 안 됩니다. 네. No. 저희가 지금까지 중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중독으로 인해서 도파민의 분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망가진 뇌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일단 중독으로 망가진 걸 고치려면 중독은 일단 스탑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중독을 멈춰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카페인 중독이거든요. 저도요. 근데 오늘 커피만 3잔 먹었어. 네. 커피조차도 끊기가 힘든데 맞아. 중독성이라고 알려진 물질을 끊는 것들은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제로 근데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 극복하신 분들을 저는 봤고요. 다만 이제 힘들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자학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이나 스트레스가 중독의 재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이전에 끊었더라도 예, 그 재발이 행동을 굉장히 다시 하는. 잘 돼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전반적인 복지 이런 것들도 중독을 관리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들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이제 중독을 내가 고생을 해서 딱 멈췄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손상된 부분은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되겠지만 완전 원상태로 되지는 않고 중독에 걸렸다가 회복하는 긴 기간 동안 내가 살면서 또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중독되기 시점, 원래 시점으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중독 진짜 무섭다. 근데 카페인에 내가 쩔어졌는데 어떡하지? 오늘 얘기 나눈 주제가 일상 속 과학이거든요. 네, 정말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자극들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뇌과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극이 넘쳐나는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오늘 얘기가 도파민이니까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동기, 뭐 이런 거는 수능 100일, 취업 이렇게 해서 되게 긴 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맞아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동기라고 써요. 맞아요. 근데 뇌회로 해서 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나서 이것이 사고방식, 뭐 동기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은 수백 밀리초에서 몇 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를 가지고 장대한 목표를 꿈꾸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앞으로 1시간 동안 쇼츠를 볼 것인가, 내가 계획한 일을 할 것인가, 어느 쪽이 만족이 더 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간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자, 오늘 성민영 박사님을 모시고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재밌게 나눠봤고 과연 선생님처럼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진짜 너무 잘 됐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오늘? 도파민 중독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 네, 도파민 전공자로서 이제 할 말이 많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후련하고 좋았습니다. 완전 진짜 실리 최고입니다. 네.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과학자로서의 연구를 하시면서 동시에 뭐 책도 내시고 강연도 하시고 지금처럼 어떤 출연을 하셔가지고 대중들한테 과학을 알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2가지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모셔왔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과학자의 삶과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삶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일단은 과학자의 경우에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지식의 체계를 갖추면서 논리적으로 막 추격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맛을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연구를 하고요. 그 맛이 저는 솔직히 무슨 맛인지 반면에 이제 과학 소통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랑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이는 게 과학 소통인 거. 그래서 다른 재미가
의미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연구가 더 맞아요. 연구가 더 맞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속 그것만 하면 좀 지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연구하다 보면은 이건 사람들하고 나누면 좋겠는데 싶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소통을 하려면 쉬운 말로 해야 되니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정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주로 하다가 요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하면 좋아요. 어쨌든 오늘 여기 나온 거는 좋으셨다. 네. 네. 네, 오늘 이 박사님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상 속 과학 콘텐츠 5편을 오늘로써 다 마감을 하게 됐는데 시원섭섭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콘텐츠를 통해서 과학은 세상 보는 창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세상이 한 뼘 더 넓어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넓어지셨죠? 네. 앞으로 이어질 과학드림 콘텐츠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재밌게 일상 속 과학 콘텐츠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의 과학드림 송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과학드림입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만 거의 줄곧 해왔고 가끔 가다 이제 라이브 방송도 했는데, 이제 이번 콘텐츠를 진행하게 된 거는 좀 채널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도 컸고 과학자분을 좀 제대로 모시고 촬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번에 모신 과학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초과학, 자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기술과학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과학이 좀 중요하고 본질적인 과학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앞으로 또 이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괜찮았나 모르겠네.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야 채널도 좀 생기가 있고 좀 변화함으로써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만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진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쁜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과학드림이라는 사람이 과학 컨텐츠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구나,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해서 조금씩 해볼 텐데요. 그럴 때마다 이 작은 응원의 박수를 조금 쳐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100만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는데 과학드림 채널을 5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는 과학 컨텐츠가 다 떨어지는 그 날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